올해 3월 북한의 연속 도발이 있기 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다마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늘 좌고우면하면서 살다나니 판별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어쨌든 다시 보게 된다. 아니 뭘 알아듣게 징계를 얘기해야지. 순한 양으로 보아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궤변에 놀아날 상대가 아님을 아직까지 그렇게도 모를까.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주체 110 2021년 3월 15일 평양. 어이, 욕할 때 알아듣게 해야지. 때때는 뭐. 말 버벅거리. 말 버벅거리. 말을 말 아, 그걸 때때거린다고 우리한테. 아니, 저 담화를 보니까 이 국가 간의 담화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담화문을 지금 김여정이 발표한 거 아니에요? 약간 과격한 표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김여정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저는 이 안에 굉장히 전략적인 표현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가 두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요. 전략적 말폭탄, 김여정 히스테리. 저는 딱 이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메시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정부를 향한 메시지인데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았어요. 그러면서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 판문점 회담에서 때의 어떤 부드러운 분위기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9.19 남북 군사 합의도 아예 파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현 정부를 향해서 임기 말 편하지 않을 것이다. 뭐 무시무시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좀 군색해요. 뭐냐면 김여정도 알 거예요. 이번에 사실 한미연합훈련이 우리가 밖에서 훈련이라고 할 걸 안 했어요. 자, 내일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 올 들어 첫 번째인데요.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만 북한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부터 9일간 한미연합훈련이 시행됩니다. 한미군 지휘관들과 장병들이 특정 지휘소에 모여 컴퓨터 화면을 보며 진행하는 모의훈련 방식입니다. 한미는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컴퓨터 놓고 굉장히 소규모로 해서 사실상 국방부로 올해 출입했던 제 입장에서는 이번 올해 한미 군사훈련은 안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축소훈련이었는데 김여정 입장에서도 이거 좀 이걸 갖고 좀 명분 삼아서 막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알면서도 이거 강행한 거거든요. 예. 그건 전략이 있다는 건데 네. 본심이 바이든 정부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냅니다. 오. 굉장히 재밌는 말을 써요. 발편잠.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타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발편잠을 자고 싶으면 제대로 해라. 발 편히 뻗고 자고 싶으면 제대로 해라. 발편잠. 그러니까 발편잠이라는 얘기를 북한이 해요. 근데 이 메시지가 나왔던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딱 다음 날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을 방한했습니다. 네네네. 대한민국 방한 직전에 북한이 이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죠. 네. 우리 정부 보고 바이든이랑 대화에 물고 좀 터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흥미로운 게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굉장히 예의가 없고 무례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을 향해서는 네. 말투는 센데 표현은 되게 귀여워요. 발편자. 발편.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미국과의 대화에 네. 몸이 달아있다. 예. 그거를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보다 말을 돌려서 하다니. 아니 근데 왜 하필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메신저 효과라고 하게 되는데요. 메시지의 내용이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뢰도를 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유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어떤 회사랑 그 민원인들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은 가서 그럽니다. 뭐 회장 나오라고 해 그럽니다. 근데 회장이 안 나가고 임원이 나가면은 상대도 안 해줍니다. 협상을 안 하려고 그래요. 회장은 굉장히 내가 나가기가 싫어요. 그럴 때 딱 내보내는 게 동생입니다. 그러면은 저 동생은 회장의 복심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회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담화를 갖다 어떤 북한의 그 고위 당직자 할아버지가 나와서 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저게 김여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다루게 되는 거죠. 김영철이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접하는 뭐 이선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북 뭐 대남 비난이라는 것도 늘상 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없겠지만 김정은의 가장 아끼는 동생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본인의 어떤 글을 가지고 한국을 비난했다고 했을 때는 그 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김여정 카드를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이제 내부 경제도 잘 풀어야 되고 네. 경제 발전시켜야 되고 핵 미사일도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동전의 앞뒤면인 게 서로 연결돼 있는 게 몇 년 전에 북한 당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강연록을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들었는데 핵 미사일 협상이 북한한테 돈이에요. 왜 돈이냐면 협상이 되면 미사일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한 발에 1억 불. 1,000억. 핵 한 발에 1조.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성대국이 뭐냐. 핵 미사일 많이 만드는 게 강성대국인데 그게 바로 경제로 환산된다는. 강연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핵 미사일 왜 만드냐. 이거 나중에 핵 군축 협상을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게 바로 돈이다. 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북한 운명의 핵심 생명줄이니까 김정은이 가장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김정은이 가장 믿는 사람이 누구? 김여정이지. 김여정밖에 없는데. 김여정이지. 과연 그녀의 진심은 뭘까요? 자, 평화사절단에서 독설가로 변신했다. 두 얼굴을 가진 김여정, 그녀의 행보를 따라가 봅니다. 이렇게 웃고 인사하고 밥 먹고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런 경우가 아니죠. 자, 2018년입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때 걱정스러울 정도로 젊은 분들이 뭐 김여정이나 김정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이 할 정도였는데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왜 스스로 그렇게 자기 이미지 나쁘게 만드는 이해가 안 저 눈을 좀 보세요. 일부러 웃는 건데 완전. 밝게 웃잖아요. 아주 이렇게 김여정의 마지막 사진처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한순간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태도가 180도 바뀌는 데에 대해서 무슨 이유나 혹시라도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한순간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태도가 180도 바뀌는 데에 대해서 무슨 이유나 혹시라도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때부터였어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킬 때부터 김여정이 180도로 이제 바뀌었죠.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건물 날아가는 걸 봤지만 그때 북한 김여정이 문제 삼았던 게 우리 쪽에서 날려보낸 삐라 때문이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종이장 때문에
정상적인 남의 건물을 날려버린다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그 건물 짓는데 우리 돈 180억이 있었습니다. 유지비까지 포함되면 300억이 넘는 우리 혈세가 들어간 우리 건물을 삐라 때문에 날렸다? 그건 아닐 겁니다. 북한이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랑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김여정이 우리에게 상냥했던 때도 지난 3년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북한 그리고 미국이 급속도로 화해 모드가 들어서고 대화를 하고 수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맞아요. 그 대화의 시도의 결과가 처참하게 실파로 드러났죠. 아니 철도 놓이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대북 제재를 풀려던 김정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경제난이 더욱더 가중됐죠. 대북 제재를 풀지 못했고 경제난이 심화된 걸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의 돈 300억이 든 공동사무소를 폭파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차라리 저렇게 똑같은 인물로 한쪽에서는 저렇게 화나게 웃고 한쪽에서는 욕을 할 거면 차라리 옛날 드라마처럼 점이라도 하나 찍고 했어요. 야,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오마주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라도 할 텐데 말이죠. 저게 폭파가 안 됐으면 대한민국에 뭐가 폭파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례가 공동사무소 폭파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직전에 연평도 폭파. 그죠? 그 전에 천안함 폭침. 이 천안함 폭침은 김정일 작품이고 연평도부터 김정은 작품인데 나이가 어릴수록요 훨씬 도발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으로 하는 네. 게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함만 해도 자기들이 안 했다 그러잖아요. 몰래 한 거지만 연평도는 대놓고 우리 영토를 공격한 거야. 그래야 그 사회 안에서는 내가 세다. 네. 내가 지도자. 보여줍니다. 지도자다. 미국한테 이렇게 우리가 억압받고 침략될 수 있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지도자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근데 우리에 있는 걸 폭발시키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 이제 북한 안에 있는 우리 거. 그러네. 아주 우리 재산인데 그렇게 막 해버린 거예요. 300억. 자, 김여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처음에 호감을 가진 것도 일부 있어요. 아주 뭔가 달라지겠구나. 네. 만약에 김여정이 그때 우리 정부와 그런 화해가 되고 여러 가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치가 없었으면은 네. 반대로 불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불만족은 굉장히 커져갑니다. 네. 그러면서 불만족은 본인에 대한 어떤 우리에 대한 분노로 오고요. 또 김여정이 굉장히 분노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의 협력은 김여정의 입장에서 처음에 자기가 시도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아, 협력이. 네,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지금 엉망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요. 네. 만약에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북한은 더 열심히 핵무기를 준비했었을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비밀로 감추고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런데 저 실패의 흔적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실패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흔적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맨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쓰고 있는 건물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북한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저거 뭐에 쓰는 건물이지? 아, 그때 이렇게 됐어. 근데 그거 어떻게 됐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공산국가에서는 실패의 흔적은 사진에서도 지워야 되고요. 대화에서도 지워야 되고요. 역사에서도 지워야 되고요. 바로 눈앞에서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우는 거를 아니 우리나라 혈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지울 수 있지 하지요? 네. 북한은 그렇습니다. 네.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네. 여기에 있어서 또 고도의 또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만약에 저렇게 비난을 하는 담화를 했다 그러면은 메신저가 너무 큽니다. 네네.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김여정이 한 거는 주워 담을 수 있고요. 네.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김정은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분석들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한 가지를 조금 더 한다면은
북한이 미국이나 혹은 한국과의 그런 회담에서 성공적으로 뭔가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또 경제 제재가 더 가중되고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다 보니까 독재 국가 특유의 그 수법을 또 쓴 것 같아요. 내부 사정이 어려워지면은 그 내부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독재 국가는 늘 바깥에는 적을 찾거든요. 공격할 적을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락사무소 폭발하는 그런 빅 이벤트를 통해서 이게 북한이 이것만 폭발시킨 게 아니라 그 뒤에 대규모 군중 집회도 했고 뭐 다양한 이벤트들을 하면서 분위기를 또 이렇게 막 고취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게 우리 탓이 아니라 약속을 안 지키는 저것들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북한 선전선동 그리고 외교 그리고 김정은의 그 보좌까지 담당하는 김여정이잖아요. 그럼 김여정이 북한 내부에서는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김여정의 말하는 대로 북중 국경 경비를 강화하라. 김성문 대표님 이게 무슨? 네, 과거에 이제 뭐 현재도 그렇고요.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한 경비 강화는 김종일, 김정은 지시도 막 쌓여 있어요. 거기 강연 자료로 막. 그런 게 국경 지역인데 김여정이 아직 국경 강화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완전히 폭발적이었죠. 과거의 룰을 뛰어넘는 사실 정말 긴박한 이제 지도 검열을 받았는데 이때 또 하나 저희 귀에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그 국경적 단속 강화하면서 성금에 대한 문제도 이제 이 탈북자들이 보내는 검열을 했는데 한 성금 브로커가 수첩이 나왔어요. 수첩에 20여 명의 전달자 이름이 있어요. 한국에 누가 보낸 걸 북한에 누가 내 전달했다. 얼마. 그래서 거기에 관여됐던 여기 있는 탈북자들이 막 전화 오고 난리 났었는데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리고 간부들의 사상 동향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다뤄졌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경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간부들 조사도 야 이거 기존과 다른 짓이다. 역시 김여정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여정의 말은 곧 법이다? 이거 한번 보시죠. 찢어주고. 김여정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김여정이가 이때 처음으로 나서서 북한 주민들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각 도, 군에서까지 전국적으로 저걸 한 거예요. 진짜. 구워도 똑같은 거. 어머. 남조선 당국과 탈북자 쓰레기들을 단죄 규탄하는 청년 학생들의 항의 시위 행진이 7일과 8일 평양시와 각 도에서 있었습니다.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시작된 수도 청년 학생들의 항의 시위 행진 대회에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린 미친개 무리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멸종의 의지가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안의 청년 학생들도 양강도, 남포시, 나선시, 개성시 청년 학생들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에서 진행된 항의 시위 행진에서도 당장과 고리들에 달려나와 원수들에 대한 분노의 함정을 터쳤습니다. 당장 이 길로 소남쪽으로 달려나가 천하의 인간 쓰레기인 탈북자 무리를 죽탕쳐버리고픈 심정입니다. 인간의 초보적인 채무마저 갖추지 못한 떡개들이 다리를 빳빳이 쳐들고 날뛰고 있는 것을 어찌 이렇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김여정의 지시가 저렇게 셌던 거예요, 그때. 북한에서는 지시는 오로지 김일성 최고 지도자만 할 수 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외 사람이 지시를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북한이죠. 그때 처음으로 저 사건을 통해서 김여정이가 국내에도 자기의 존재를 확 알렸고요. 나 이렇게 세.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나 이렇게 세. 그걸 딱 알려준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최령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10만 명의 군중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의 최령해 지시로 인해서 10만 명의 군중이 동원됐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장성택이 그렇게 하늘을 날던 시절에도 장성택의 명령으로 10만 명의 군중이 평양시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군중을 모일 수 있는 이 능력은 오로지 최고 권위자 혹은 최고 권위자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 이 두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통치 행위죠 사실. 김정일의 여동생도 있잖아요. 네. 김경희. 김경희 이름으로 담화나 지시나 이렇게 내려간 게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없습니다. 그럼 같은 여동생인데 김여정은 왜 다르냐? 이게 제 분석인데 둘이 어릴 때 외국 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그죠? 둘이 원래 바로 밑에 동생이랑 많이 싸워요. 근데 밖에 나가잖아요. 외부 환경이 다 낯설고 비우호적이야. 그럼 친해지. 그러면요 둘이 똘똘 뭉치지. 똘똘 뭉쳐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아들 딸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쌍둥이인데 둘이 맨날 싸우다가 외국 나가니까 그렇게 친해졌어. 맞아요. 챙기고. 특히 둘이 그냥 연합을 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외국에서부터 우리는 같이 동지적인 연대 관계가 된 거예요. 김정일은 국내에만 있었잖아요. 김정일은 맞아요. 그러니까 김경희랑 김정일하고 김정은, 김여정은 그러면 질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거의 넘버 2죠. 김여정이 노동신문에 담화문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남조선 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했다. 아니 의도했던 건 뭐냐면 김여정이 지시해서 이렇게 막 들끓고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위대한 김여정이 노동신문에 정말로 고상한 담화문을 올렸는데 그거를 읽은 수많은 평양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봉기를 하여 위대하신 김여정 동지의 뜻에 따라서 자발적인 시위가 열렸다라는 걸 북한이 보여주려고 저거를 이제 공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왜냐하면 저거를 뭐 평양의 청년들이 노동신문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발적으로 했겠어요. 김여정의 그 담화문과 저 동원된 청년들의 저 시위는 하나의 어떤 패키지였던 거죠. 김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만약 나와갔잖아요 학생들이 잡혀갈걸요? 이래 시위하러 나왔어? 이러고 말도 안 되지. 자발적인 시위는 그 어느 상황에서도 허용이 안 돼요. 반미 시위라도 자발적인 시위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게 자발적으로 나온 것처럼 북한에서 했지만 저기 선전선동부에서 디자인이 나와요. 전국에 뿌려요. 이렇게 해라고.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해라. 네. 왜요? 색깔에 글자색, 글자체까지도. 김여정이 북한의 총참모부에게 우리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군사작전을 하라라는 것을 지시를 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 개성공단을 아예 없애겠다. 네. 그리고 뭐 GP, 최전방 GP나 아니면 금강산 관광 인근에 다시 군대를 배치하겠다. 그런데 북한의 총참모부가 김여정의 지시 이후에 즉각적으로 군대를 배치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연락사무소 날려보내요. 네. 남북관계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됐었거든요. 딱 김여정의 예고 10일 뒤에 오빠 김정은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 조치를 보류하라라고 여동생의 명령을 무산시켜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정은이 나서서 야, 내가 겨우 달랬어. 내 여동생이지만 봤지. 야, 이 보통 아니야. 얘 무서운 애야. 얘 화나게 하지 마. 내가 겨우 막은 거야. 나만 막을 수 있어. 얘 이상한 애야. 나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 국합, 배드캅처럼. 그런데 이거를 보는 우리 기자들도 알고 국회의원들도 알고 국정원도 알거든요. 외교관과에서 국합, 배드캅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유치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김여정이 오빠 김정은의 허가 없이 북한군에 단 한 명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없어요. 그렇지. 부대 배치를 얘기한다는 건. 총참모부에게 지시했다라는 것도 결국은 다 김정은의 윤허하에 김여정이 롤플레이를 한 건데 남북연락사무소 날리고 긴장이 완화되니까 김정은이 갑자기 10일 만에 나타나서 내가 다 평정했어. 일단은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북한 입장에선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속과 그 수가 빤히 들여다 보이는 그 한 장면이었죠. 김진 기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지시 없이 김여정이가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자,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북한군에서 김정일이 칭송하는 노래를 막 지어 불렀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밀린 듯이 최고사령관 자리를 김정은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도 김정은의 의지에 상관없이 김여정이를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북한 군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통신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김여정이를 또 한 군의 지도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군에서는 지금 김여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성 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 김여정이 권력을 원한다면 김여정의 권력 욕은 어디서 나오냐? 저는 의무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뭘? 의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김씨 일가가 없어지는 게 제일 북한의 조화라고 생각하지만 김씨 일가들은 나름대로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의무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나라고 우리가 하는 나라고 우리가 없으면 여기는 끝장이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의 권력에 대한 부분은 북한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의무감에서 나와요. 내가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정은과 권력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내향적이기 때문에 권력 앞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으나 권력 앞에 하나의 태양과 하나의 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은 내향적인 부분이 있고 본인이 스스로 권력을 위한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본인이 권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고 현재로서는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제대로 된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김정은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 김여정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할 텐데 의외로 거기에서 성공할 확률도 있지만 의외로 술수에 넘어가서 실패할 확률도 매우 커요. 왜냐하면 의사소통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집단 분위기를 갖다 한 번에 싹 읽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김정은은 대외 활동을 하거나 보다가 보면은 분위기를 굉장히 빨리 파악하고 분위기를 갖다 압도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권력자에 가까워요. 그러면 리설주의 입장에서는 저는 리설주는 본인이 원하는 역할, 김정은이 원하는 역할이 리설주 본인도 그렇게 단독적인 권력을 많이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가끔씩 생각은 날 때가 있는데 리설주가 엄청난 권력력을 보이게 되는 시점은 하나 있지요. 자기 아이들한테 돌아갈 권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자기 아이들한테 돌아갈 권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내가 이 생각하고 있었어. 그때는 리설주는 진짜 치열한 권력력을 보일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선생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아니 김정은은 고모부도 숙청을 했잖아요. 그치.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김여정은 물론 같은 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도 숙청하는 우리 오빠인데 나라고 목숨이 괜찮을까? 그러나 그거는 결국은 김여정과 김정은 둘의 공동 목숨을 위해서 장성택을 갖다 수청한 거기 때문에 김여정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더해지게 되는 거지 언젠가 저게 나한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그 당시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행위를 잔인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가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의무적인 행위라고 여기게 됩니다. 저는 현재 그 김여정의 심리 상태가 궁금한 게 김여정이든 김정이든 어렸을 때부터 다 너무 많은 숙청되는 사람들, 죽어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자라왔잖아요. 아무리 지금 권력자가 친오빠라고 해도 김여정이 오빠를 지금 100% 신뢰하고 믿고 있을까요? 오늘의 김여정이가
있기까지는 오빠 김정은에 대한 무한한 신뢰예요. 그럼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수령에게 가장 충실한 사람이 수령의 후계자라 그래요. 후계자고 수령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김여정이는 오빠에 대한 무한한 신뢰, 무한한 믿음, 존경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발휘했기 때문에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까지 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은 자기가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나면 자기 권력을 자기 애들이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면 김여정의 권력이 점점 커지는 게 속으로는 좀 찝찝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역시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김여정이는 자기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정일의 누이동생이었던 김경희가 역할이 뭐였냐면 17년 동안 중앙당 부장을 하면서 오빠를 꾸준히 보필하는 거였어요.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 꾸준히 보필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에게 김여정이 역할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역시 오빠를 정말 보필하고 도와주고 정말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에서 또 조금 권력이 커져 위험해 이렇게 할 거는 전혀 없죠. 자, 지금 살펴보니까 김정은도 김정은이지만 김여정이 참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정치는 얼떨결에 어릴 때 시작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 직함이요. 공식 직함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하는 일을 살펴보면 선전선동부 부부장 이상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성기 때 지금 거의 홍명보 선수예요. 리베로예요, 지금. 역할이 없이 모든 역할을 다 지금 총괄하고 있는. 북한에서 노동당 부부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차관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김여정이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아니라 백도 혈통이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4월 달에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대선조카 부부장과 한번 술 먹는 좌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난감했어요. 왜 그러나 김여정이 지금 이쪽으로 배치받아 오는데 부부장으로 같은 직책이지만 이 방을 비충히 하고 창문을 어느 쪽으로 내고 이 뒤를 어떻게 꾸미고 하는 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김여정에게 어떤 직함을 주면 김여정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북한 내에 존재하는 어떤 직책 중에서도 지금 김여정의 존재를 담을 수 있는 직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 중에 남북 그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안보 실장이 갔어요. 그런데 김정은 옆에는 김여정이 앉아 있었어요. 부부장이 앉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렇지. 대통령실의 청와대 비서실장은 chief staff예요. chief staff.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직사회의 관료를 총괄하는 가장 수석 스태프가 비서실장이라는 거죠. 비서실장과 김여정이 대등한 입장이다? 글쎄요. 우리나라 비서실장이 못하는 일은 김여정이 하죠. 그 얘가 평창 올림픽 때 개회식을 위해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누가 이끌고 내려오냐면 김여정이 우르르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때는 이미 이 치프 스태프,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더 존재감이 크다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장면은 이 독일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분석했는데 그 이유는 백조 혈통이 김씨 일가가 대한민국 땅에 온 첫사례라는 거죠. When it was announced, when North Korea announced that Kim Jong-un's sister would visit South Korea with all of 48 hours advance notification, there was great excitement throughout South Korea. Wow, the princess is coming. 와, 그때 이게 진짜 놀라운 사건이긴 해요. 2인자죠. 2인자가 대한민국에 온다. At last, peace is near. Even though she didn't speak much, I felt that she had a lot of authority for someone her age. She was used to being treated as a high-ranking person.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고압적이라고 그럴까? Officially, veteran official Kim Yong-nam was head of the North Korean delegation.
But it was Kim Yo-jong's presence that really left an impression. 들어오는지 눈치를 보면서 앉으시라고. 서로 눈치를 보는 앉지를 못해. 여기 보세요. 눈웃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야, 저 웃음 한 번만 해줄 수 있으세요? 저 웃음이요. 간단하죠. 다른데 좀. 네, 윙크 저보다 못하네요. 윙크 한번 해줘야죠. 아니 사실 지금하고 다르게 저 때는 뭔가 좀 잘 웃고 뭔가 좀 인상도 좋았던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봤을 때 이때만 해도 약간 좀 발랄한 좀 20대 여성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북한에서 가장 강한 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딱 봤을 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왕족이다. 백두혈통이 그만큼 대단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정말 김여정의 파워가 대단하구나라는 댓글을 남겼거든요. 김영남이 김여정에게 자리를 제안했을 때 나는 김여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이해했어. 내 머리카락을 꼿꼿이 서게 만들었어. 라는 글까지 남겼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김여정의 파워가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르신도 살 줄 알아. 거기 지금 앉으면 안 돼. 한 번에 앉으면 안 돼. 법석 앉으면 안 되죠. 눈치가 있고. 남은 거 보면 눈치 있고 한 번 권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그게 예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끝까지 안 안고 두 번, 세 번 권할 때 보면 이게 실질적인 권력이 이게 딱 이게 사실 김영남이라고 하면 엄청 고령이에요. 북한에서 세운 공도 엄청나고 근데 이런 사람이 그때 김여정한테 자리를 선뜻 양보했다라는 게 엄청난 이슈가 돼가지고 단독 그 뉴스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근데 저희는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이상할 게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 왕이 되기 전 세자한테 나이 많은 그 관료들이 굽신굽신 한다는 게 전혀 어색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김여정이 왕이에요, 북한에서. 왕은 그 김정은이라고 하지만 그 김정은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고 한들 김여정 앞에서는 굽신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아니 재벌 그룹에서도 그 후계자가 총무부의 과장으로 왔다라고 해서 총무부장이 김 과장 좀 일로 와봐. 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 못 하듯이 사실은 이미 그때 진짜 권력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김이라고 합니다. 3대에 걸쳐서 살아있거든요. 김영남이, 김기남이. 북한의 기득권 중에서 진짜 유명한 인물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실제로 평창 올림픽 때 이제 김여정의 모습을 보면 뭐 나긋나긋하게 웃는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상징적인 모습은 고개를 들고 눈을 내리까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주변을 고개를 돌려서 찾지 않아요. 목을 들고. 이게 이제 목을 이렇게 찾는 거는 비상구를 보통 찾는 행위이기 때문에 머리만 돌리면 네, 되게 불안하거나 이제 내가 좀 무섭거나 이럴 때 나오는 행동인데 누구나 낯선 곳에 한국이라는 자체를 처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굴려서 보고. 대박이다. 실제로 이제 그 김여정과 김영남이 입장할 때 그 모습도 보면 고개를 돌리네요, 확실히. 네. 불안해 지금.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게 먼저고 또 그러니까 리더가 항상 마지막에 오거든요.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장군은 뒤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여정이 리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장 순서에서부터 나타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남이 만약에 김여정보다 좀 동등한 파워나 좀 강한 파워를 가졌다면 그냥 앉았을 텐데 김여정의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먼저 앉으세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서 앉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오고 가는 모습들 이런 것도 되게 저는 강하게 봤고 서로 먼저 자리를 앉으라고 할 때 김영남은 되게 경직돼 있고 김여정은 웃음을 띠면서 아니 이분이 또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나 약간 이런 분위기고 왜 알면서 그 덕분에 둘이 기싸움하는 덕분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 앉지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그렇지.
근데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사진 찍을 때 보면은 김여정이 몸을 갑자기 크게 부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어디요? 한번 보실게요. 영상 보실게요. 그렇지. 네, 몸을 뒤로 살짝 젖히면서 팔도 좀 크게 하고 이렇게 보이는. 네, 이렇게. 왜 그러죠? 네, 이게 보통 저희가 피코크 자세라고 하는데 공작 자세.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내가 강해 보이고 싶을 때 몸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위협 사항이 오면 몸을 부풀리잖아요. 맞아. 그래서 일명 이제 폼 잡는 거. 폼 잡는 거. 맞아. 보고도 물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다가면 빵빵해져요. 네, 빵빵해져요. 네. 커 보이게 하려고. 커 보이게 하려고. 그 깍두기들은 이렇게 있다가 맞아. 아, 그러네. 이게 맞아요. 다 크게 하려고 하는. 커 보이려는 거지. 네. 근데 김여정이 딱 그 사진 찍는 그 타이밍을 딱 낚아채면서 바로 고개는 원래 들려 있었고 팔을 딱 털면서 그래, 몸을 크게 부풀리는 모습들을 보면 왜소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네. 이게 그냥 착한 김여정으로 나긋나긋하게 온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바디랭귀지에서도 너무 잘 드러나요. 신기하다.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게 이제 시점을 바꿔서 김여정 중심으로 또 상황을 파악하고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서열 2위라고 불리는 이제 김영남을 보냈어요. 근데 굳이 김여정까지 함께 보냈다. 더군다나 직접 친서를 전달하게 했다. 여기엔 또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김영남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명목상 국가수반이에요. 최고상임위원회위원장은 명목상 국가수반, 즉 그 후에 헌법을 바꿨는데 그 사람한테 친서를 안 돌렸어. 김여정이한테 친서를 줬거든요.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릴 때 그때 보라매라는 김정은의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김여정이가 안 왔으면 그 비행기를 못 탑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자기 비행기를 보냈다는 건 김여정이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명목상 국가수반으로 특사가 왔는데 그 사람이 다 모든 것을 김여정한테 돌리잖아요. 앉으라 그래도 안 앉고. 근데 굳이 공화국 1인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왜 그 사람한테 친서를 안 주고 자기 여동생에게 친서를 줬을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나의 눈이 돼서 네가 한번 가서 한국을 봐라. 실제로 한국은 어느 정도 발전돼 있는 건지 실제 네 눈이 내 눈이 돼서 가서 보고 그대로 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오라. 근데 만약 김영남이만 보냈으면 아유 뭐 걔네들 뭐 그냥 뭐 발전한 척만 하는데 뭐 자동차 많고 매연 많고 부정적인 소리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김여정이는 KTX 탔는데 KTX가 참 빠르고 뭐 그 200몇 킬로인데 뭐 2시간도 안 돼서 가더라. 그리고 자동차가 길바닥이 많고 이런 얘기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네가 내가 돼서 모든 것을 보고 본 그대로 오빠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라. 이런 특명을 받은 거고 김영남이는 그냥 얼굴 마담으로 왔다가 제가 뭐 김영남이 외교부장할 때 정말 수년 동안 같이 외국 대표단 다니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제일 높은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특사로나 뭐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가면 딱 폼 잡고 딱 가서 앉고 뭐 이래요. 근데 그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지금 20대한테 쩔쩔쩔쩔 매는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참 생소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봤던 그래요. 김영남하고는 너무 달랐어. 그래서 놀랐어요. 김여정이 이 직책을 뛰어넘는 권력자, 말하자면 직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실질적인 권력자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022년 8월이었는데요.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있었던 김여정의 육성 연설이 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가 됐었습니다. 비상방역총화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덩치들,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기하러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 강증이 철회한 것이었습니다.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화폐, 노절한 서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동족 대결의 환장이 된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습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박멸은 되게 바퀴벌레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박력 전쟁의 나날 거열 속에 시비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과 Her influence stems from her close relationship to her brother Kim Jong-un, but it's also thanks to the incredible skills she's demonstrated since entering public life. Emotional scene with images of medical personnel and party officials in tears feeding the country's propaganda machine. It was also the moment when Kim Yo-jong affirmed her position as the regime's second in command. It's also allowed Kim Yo-jong to present herself as an indispensable figure for the country. It's conceivable that she could succeed her brother, especially given the persistent rumors about his significant health problems. 아니 눈빛은 약간 좀 날카롭고 그런데 목소리는 사실 그냥 좀 평범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육성 담화가 왜 이 권력자라는 좀 증거인가요? 이게 이제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지만 여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소련도 마찬가지고 중공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중국의 시진핑의 부인 그 펑리위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권력욕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전면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 아웃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도 그렇고 다 남자들만 전면에 등장했지. 베트남도 그래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아웃이에요. 플러스 북한 같은 경우는 남존 여비까지 있잖아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을 해서 육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저 나라의 지금 권력 넘버 2는 누구인가 하는 걸 온몸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외하고 아무리 권력이 높은 뭐 김영남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저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밝힌다 하더라도 김정은 총비서님께 권한을 이양받아 밝힌다라는 전제를 두고 담화문 내지 입장문을 발표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인 거죠. 김여정의 연설에서 보여준 건 방금 이 비루스 문제를 꺼내들면서 북한의 최고 존엄의 건강 상태가 고열을 앓았다. 어쩌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었다라는 이 건강 상태의 정보를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 다음으로 적어도 자기 생각,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주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게 김여정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만든 다큐를 보면 참 묘하게 김여정의 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뒤에 밀려 있고 테이블 끝에 있고 뭔가 권력을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목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요. 주애가 등장했을 때 김여정은 저 멀리 구석에서 있었던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때 사실 스포트라이트는 김정은, 리설주, 김주애가 다 받았잖아요. 심지어 리설주도 지금 한 발짝 물러서서 뒤에 걷고 있어요. 뒤에 있고. 와. 예. 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이제 모퉁이 공주라고. 원래 백도공주였는데 모퉁이 공주로 그냥 격화가 됐습니다. 이게 뭐야? 레드 모퉁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아까 구석에 있고 그다음에 이 세 사람 레드 카펫을 걸어가는 것을 갖다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같은 달 17일 광명성절을 기념으로 열린 이제 체육 경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도 저쪽 구석에가 있지 모퉁이에 않습니까? 있네. 중심에는 지금 김정은하고 김주애가 앉아 있고 이것만 봐도 이제 그 달라진 위상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리가 불안할 때 사진 찍으면 가운데서 찍으려고 하고 권력자가 쓰면 옆에 가 쓰려고 하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딱 쓰는 순간은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부자들이 옷차림에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어설프게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명품과 뭘 들고 다니지, 뭐 마크 주커버거는 맨날 그 늘어진 티셔츠, 스티브 잡스는 폴라티만 입고 다녔다고 하는 건데, 김여정 입장에서는 내 위치, 내 힘이 어느 정도다라고 확신이 쓰는 순간 어디에 있건 뭐 그게 그렇게 그거를 이제 개인이 그냥 스냅샷으로 찍었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 정부의 공식 사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그 암묵적인 경고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망신 준 거예요. 너 구석에 찍힌 거 만인들이 다 보게 내가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거거든요.
다른 또 사진이 있는데 그 현지 시찰 사진도 있거든요. 딱 보니까 지금 아직도 모퉁이 어디야? 어디야? 저 원리를 찾아가 저기 산 밑에. 원 안에 있는 게 이제 김여정. 확실해요? 확실해요? 근데 잘 안 보이는데죠? 그래서 저걸 봤을 때도 마음만 먹으면 너를 프레임 밖으로 이제 아웃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 너를 프레임 안에 넣는데 구석에 모퉁이 공주를 내가 박아버리겠다. 그 말은 뭐냐면 까불지 마라라는 공개 경고인 것 같아요, 저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구석에 밀려난 사진들에서 내가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일 만한 행동들이 없었고 저희 광명성절에는 지금 끝에 있지만 2개월 뒤 태양절에 축구 관람할 때는 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 맘인 거야. 네. 왔다 갔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빗대고 싶어요. 그러니까 킹콩이 어디서 자는지 아시나요? 킹콩이 어디서 자요? 콩 자나요? 집에 있나? 집 동굴. 산 꼭대기. 킹콩이? 자기 맘대로. 맞아요. 자기가 자고 싶은 데서 자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대박. 세니까. 네, 언제 어디서든 나를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저는 김여정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냥 앉고 싶은 자리에 그냥 아무리 밀려났다고 해도 2개월 만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럼. 자리를 이렇게 옮긴다라는 것 자체가 저기서 가운데 앉았어. 그럼 누가 와서 죄송한데 제 자리인데요? 누가 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자기가 그냥 서고 싶은 자리,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이 사진 앉는다고 묘하네. 저는 생각을 좀 많이 아, 23년 9월입니다. 북미회담 때. 가장 최근 사진 중에 하나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네. 완전 가운데요. 전략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빠져줘야 될 때 빠져주고 나설 때 나설고 낄낄빠빠를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김여정이 아직까지 뭐 담화문 발표하고 형식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김주의 등장부터 사진 프레임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그 멀어지는 거를 노동신문 본사정치보도반이라는 데서 그런 사진들을 골라서 내요. 노동신문에. 그러면 이것을 김정은이나 이설주가 원해서 밑으로 밀어낼까? 저는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김여정이 자기가 알아서 물러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는 사랑은 아래로 흐른다고 주애가 크는 속도만큼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이 조그마하고 이랬을 때는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 가족도 그렇고 애도 크니까 아 이런 때는 내가 조금 빠지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장성택 처형도 보고 고모가 지금 은둔 상태에 처한 것도 다 보고 자기가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고 이제까지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자기가 계속해서 프레임의 중심에 서면 오빠가 아 얘가 딴 마음을 먹는 거 아닌가? 그럼 이설주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사진 프레임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오빠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훼손이 안 가도록 내가 알아서 행동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오빠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여정은 독재자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독재자의 동생이고 그리고 동시에 백두혈통이고 그리고 동시에 수령의 정권과 4대 세습을 공고해야 되는 수령의 충직한 전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김여정하고 이제 김정은이가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4대 세습이 펑크가 났을 때는 김여정 또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북한이 시동을 건 4대 세습에 주애가 올라왔는데 또 다른 여성이 자꾸 화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온 이 주애한테 지금 초점을 가야 될 시기에 자기가 거기에 무대에 선다? 오히려 무대에 서는 것보다는 무대 밖에서 김주애라든지 김정은 오빠라든지 이런 움직임 동선들을 잘 체크하고 스무스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하나의 전략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사실 그리고 김여정이 힘이 빠졌냐? 저는 힘이 빠졌다고 안 봐요. 김여정의 위치만 바뀌었어요. 화면에서 위치만 바뀌었지 김여정이 갖고 있는 파워는 저는 그대로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군수공장을 시찰한 뒤로 한 여성이 보이죠? 백팩 메고 마치 무슨 혼자만 배낭여행으로 북한 온 관광객처럼 딴짓을 하고 있어요. 힘이야. 사실은 저게 가능한 인물이 북한에서 있겠느냐.
바로 또 김정은이 앞에서 지금 그렇지. 그 시찰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지금 시선이 딴 곳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보고 있는 곳과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거. 저 사진의 선택은 저는 김여정이 최종 정결자, 네. 최종 결정자가 김여정이 아니면 나는 이거 불가능한 사진이라고 봐요. 그렇죠. 꼼꼼하게 보는 거. 어떻게 장군님이 시찰하고 저러고 있는데 뒤에서 그렇죠. 맞아요. 관광다니고 딴 데 보고 있고 이거를 누가 결정했어요? 사장님이 건배사하고 있는데 좀 뒤에서 옆에 과장하고 따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가능하냐 과연 이게? 자기 정치야. 네, 사실 회장님 아들이면 안 되는 거거든. 백팩을 메고 있는 게 굉장히 이질적이고 인상적이고 뒤에서. 충격적이면서도 참신한 측면까지 아니고. 있는데 대학생도 아니고 보통 이제 국가 원수가 현지 시설 나갈 때 수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수행한 보통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나가게 돼 있는데 혼자서 탁 캐주얼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에서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최소한 북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김여정밖에 없다. 의상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 제일 편하게 입고 오는 사람이 권력자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넥타이 안 맨 사람. 아침 조찬 모임 하는데 다 넥타이 매는데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이 회장님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타이를 메고 왔나? 하면서 앉혀가지고. 안 더워? 안 더워? 그게 사실은 권력자인 건데. 진짜 짭조씨 동생 그 백팩 메고 있는 거 아셨어요? 사실 이 여정이는 저에게 그냥 여동생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 존재인지 모르시지요. 저는 뭐 이딴 실수하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고영한 박사, 내 질문 하나 갔습니다. 나랑 여정이가 얼마나 돈독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일어나서 대답해야 되는데. 이거 원래 일어나서 대답해야 되는데. 앉아서 하라고. 앉아서. 돈독한 동생. 사실 그러니까 삼남매가 스위스에 가서 어느 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집까지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 와서 그런데 이렇게 한 5층짜리 아파트예요. 한 개 층을 다 그 삼형제가 썼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셋이서 우정은 굉장히 가까웠을 거고 평양에 돌아온 다음에 사실 김정은이가 정철이와 같이 고려 호텔 같은 데 가서 난동을 피웠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 김정은이 요리사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고려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여자들하고 그러면서 망나니 짓을 하느냐. 그때 김여정이가 아빠 이게 성문이 과장된 거고 솔직히 오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노를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외동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외동딸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막내딸이 계속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런 식으로 정은이를 봐줬으니까 그때부터 둘 사이 관계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엄청 고마웠겠다. 자, 어찌됐건 이 오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김여정인데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런 말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김여정은 공식적인 직함과 상관없이 북한의 2인자임이 분명하며 누가 세습을 하든 김정은의 가족이 권력을 계속 장악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세습을 하든은 김여정이 아니라 김주애가 하더라도 결국은 김정은의 가족이 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자, 그렇다는 건 김주애가 세습을 해도 김여정은 여전히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주애가 만약에 4대 세습을 하게 된다면 그때 김여정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김여정. 네. 이게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북한의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4대 세습을 누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궁금한 이유는 앞으로의 북한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 사실 그걸 보기 위해서 누가 키를 잡을 것인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김주애가 아직 미성숙했을 때 아버지인 김정은이 죽어요. 그래서 불안전한 상황에서 김주애가 바통을 이어받았을 때 북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사람은 한 명, 김여정이에요. 우리 권력기관은 김여정에게 봐요. 아직 미성숙한 김주애가 북한을 통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김여정은 조직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할 자신감도 있어요.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리설주나 김주애조차도 혼자 북한을 통치한다는 건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정보기관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근거로 만약에 아직 주애가 어릴 때 김정은이 세상을 떠난다면 김여정이 단순히 현철의 위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김여정이 주도적으로 북한을 통치한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시간이 말해준다고 봐요. 만약에 3년, 5년 짧은 기간에 김정은이가 사망을 한다면
김여정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근데 이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오히려 김주애가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 언제 죽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후계자가 어린 상태에서 왕이 죽죠. 100% 모든 역사적 케이스가 삼촌이나 고모나 옆에서 다 치고 어린 조카를 죽여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양대군이나 단종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언제 죽냐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